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들 망신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너는 이 아버지가 망신스럽냐? 내가 한 말 중에서 한치라도 거짓이 있었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뭐가 망신스럽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시켜서 네가 의사 된 거 아니었냐? 공부를 시켜요. 아버지가 저 의사 만드신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의사는 제가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된 거예요. 거지 같은 동네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루에 통닭을 몇 마리를 튀겨야 너 한 달 과외비가 나왔는지는 알고나 있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일해가면서 너 공부시켰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정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통닭이요. 그놈의 통닭 떠올리면 토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통닭이에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질구질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회방 놓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배동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잘 교육시켜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배 씨의 일생의 목표였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 그의 염원은 아들이 의사가 되며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로서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눈에 담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배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배 씨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배 씨가 평생 시장에서 통닭을 팔아 키운 아들이 상견례에는 창피하니 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에 의해 가슴에 대못이 박힌 배 씨는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이라던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지, 아니면 상견례에 당당히 찾아가 아들의 거짓말을 까발려줄지. 배 씨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배 씨도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돕느라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었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배 씨는 근처 도시로 나가서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몸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 넘게 막노동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목표라는 것이 생겼죠. 배 씨의 아내는 요리를 참 잘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튀겨서 주면 밥 대신 내내 닭만 먹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험한 일 그만두고 같이 통닭 팔아보자. 아내의 말에 시장 한 구석에서 작게 통닭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구멍가게 수준의 작디 작은 가게였지만 배 씨는 처음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배종민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통닭집은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정도까진 아니었고, 그래도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되었죠. 당신 만나서 우리 종민이 생기고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느끼게 돼. 나도 그래. 열심히 살아서 종민이 공부도 시키고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자, 여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인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에 손을 흔들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인사하는 아들을 보면서 배 씨는 오열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들은 그땐 이해하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커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될 나이가 되고, 남겨진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 알게 되며, 아들은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게 되었죠. 아내와 함께 하던 일을 이제는 배씨 혼자서 해내야만 했습니다. 통닭집도 그렇고 집안일, 아이 키우는 일까지 모두 배씨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났어도 남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야 했죠. 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젓해? 그러게나 말이야.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 한대잖아. 아이고, 배 씨는 진짜 좋겠다. 아들이 사고도 안 치고 모범생이니까 말이야. 저런 아들이면 나는 10명도 키우겠다. 말이라고 해? 동네 사람들의 말처럼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사고도 안 치고 다니니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았지만 늘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교과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말이죠. 수학과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왜? 선생님이 잘 가르치신다며? 수능 공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근데 제가 알아본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보다 한 달에 30만 원 더 비싸요. 그렇게 비싸? 아들은 학원에 다녔고 밤늦은 시간엔 개인과외를 2과목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정이 지났는데 그걸 거의 매일 반복했죠. 그리고 그 수강료는 전부 배 씨가 줘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학원 공부만 시키고 싶었지만 그러면 전교 1등을 못한다며 처음으로 소리치는 아들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배 씨는 낮에는 시장에서 통닭을 팔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에 드는 아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은 의대에 합격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네. 그러게나 말이야. 공부 잘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버렸네. 그럼 배 씨가 용을 낳아버린 거 아니야? 아들은 이미 상경하고 없었지만 동네에선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용을 낳았다며 동네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니 배 씨도 세상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의대를 갔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땐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죠. 그 뒤로도 학비며 아들의 생활비며 돈 들어갈 때가 천지였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 뼈 빠지게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안 내려오냐? 바빠서 못 가요. 과외 알바도 있고. 공부도 쉬엄쉬엄 해. 돈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고. 네. 저 지금 좀 나가봐야 돼서요. 끊을게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배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된 뒤로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방학 때라도 한 번씩 내려와야 볼 텐데 공부할 것이 많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의대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니 아들이 바쁘다면 그저 알았다고 쉬엄쉬엄 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죠.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들이 의사가 된 뒤로는
더 이상 배 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수월해졌지만 이미 배 씨의 몸뚱이는 한참 나이 들었죠. 그래도 나중에 아들 결혼 자금을 조금이나마 모으려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배 씨는 그저 아프지 않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게 하루하루 소원이었습니다. 배씨 아들은 의사라더니 정말 의사 맞아? 어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군가 묻자 시장 사람 중 누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 그때 의대 들어갔다고 동네에서 잔치도 크게 했어. 맞아, 맞아. 의사 선생님이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도 부모 보러 한 번을 안 와. 배씨 보러는 오겠지.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서 그렇지 뭐. 동네 사람이 배 씨를 두둔했지만 사실 아들은 그 정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산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선 배 씨를 자식도 없는 호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했어. 어이구, 정말? 나도 좀 불러줘. 진찰 좀 받게. 동네 사람의 농담에 배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들이 다음 주에 내려오겠다며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내려온 아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을? 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 아무 말도 들은 바가 없어서 일이 바쁘니 결혼 생각도 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30 중반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지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결혼할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 배 씨는 무척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드디어 아들도 가정이 생겨 아이도 낳고 하나 싶어서 은근슬의 손주를 상상해왔던 배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뭐 하는 사람이야? 배 씨는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의사예요. 대학교 동기고요. 아들의 말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의사이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겠지만 의사 며느리를 볼 줄은 몰랐기에 새삼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구나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TV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꺼낸 물건을 아들에게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그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거야. 아들이 배 씨가 건넨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결혼 자금을 모아놨던 통장이었습니다. 4,310만 원.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 자리까지 서로 다른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도 은행에 가서 20만 원을 입금하고 왔던 배 씨. 이렇게 기쁜 순간에 아들에게 내밀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웬 돈이에요? 얼마 안 돼. 그래도 신혼집도 구하고 해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 해주면서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 아들은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통장을 다시 배 씨에게 밀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쓰세요. 아들의 말에 당황한 배 씨가 다시 한번 통장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을 하냐. 땡전 한 푼 없지 않아요. 아버지가 모은 돈보다 많으니까. 그리고 처가가 잘 살아요. 이런 푼돈은 가지고 가나 안 가지고 가나 그게 그거예요. 푼돈. 그 말에 배 씨는 통장을 내밀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신혼집도 그렇고 다 알아서 할게요.
처가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말을 하며 배 씨의 돈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네가 부자인 건 부자인 것이었고 배 씨도 부모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서 용돈으로 쓰더라도 챙겨서 가. 아버지가 이걸로 뭘 하겠냐? 그러자 아들이 한참을 내민 손을 바라보더니 통장을 받아 챙겼습니다. 밥 먹고 가라. 아니면 통닭이라도 한 마리 튀겨주랴. 통달기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가볼게요. 운전 오래 해야 되는데 출출해서 어떡해? 가서 먹으면 돼요. 통닭,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들은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날아갈 듯 했던 기분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착잡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어쩐지 부족한 부모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통장을 받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미적지근한 반응에 그동안 저축한다고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저금했던 돈이 푼돈으로 전락해버려 씁쓸하기도 했죠. 그래도 살면서 고생할 일은 없다는 뜻이니까 잘 된 거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이 내년 봄이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왜 상견례 소식이 없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가려면 양복 입고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 찾아서 입고 가.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 씨는 흔한 양복 한 벌 없었습니다. 평생 양복 입고 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필요한 적도 없었죠. 어디 양복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 새로 사게. 그래도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지. 그래? 그럼 돈 좀 써야 될 텐데. 아, 당연히 쓰지. 아들 결혼시키는데. 배 씨는 동네 사람이 추천해주는 시내에 있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니 번듯해 보이는 양복 한 벌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양복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어색한 모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넥타이를 맬 줄 몰라 목에만 걸쳐두었는데 꼭 다른 사람 옷을 훔쳐 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주름 가겠다. 배 씨는 다시 양복을 벗어서 곱게 걸어두었습니다. 장롱 손잡이에 옷걸이를 걸어놓고는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양복을 한번 쳐다볼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리고 희게 쎄어버린 머리를 바라보며 고심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알아야 맞춰서 염색도 할 텐데. 도무지 날짜를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민아, 결혼 준비로 바쁘냐? 어쩐 일이세요? 상견례 날을 안 알려줘서. 아, 상견례요. 아직 날짜 안 잡혔는데. 그래? 나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결정되면 연락 줘라. 네.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달력을 보니 결혼까지는 불과 4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닭을 튀기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배 씨,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의 생일 아니야? 맞지? 그럼 며칠 있으면 칠순인 거 아니야? 배 씨의 생일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배 씨의 칠순이었죠. 생일이 특이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었는데 잔치는 안 하냐며 물었습니다. 잔치는 무슨 잔치야? 환갑에도 안 했잖아. 요즘 누가 잔치를 해? 아니, 그래도 칠수는 챙기지.
아들 결혼한다더니만 며느리가 와서 잔치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도 비추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그런 걸 왜 해? 배 씨가 며느리 보지. 자네가 며느리 보나? 잔치는 안 하고 아들네 오면 밥이나 한 끼 먹거나 하면 되지. 조용한 게 좋아. 그래. 요즘 그런 거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없어. 배 씨는 결혼 준비로 바쁠 아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으면 전화나 한 통하면 그걸로 됐다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배 씨가 알겠다고 답장을 했고 아들에게서 또다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배 씨의 칠순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창밖엔 올해 첫눈도 내리고 있었죠. 아침 이른 시간 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지는 못해도 배 씨의 생일이라 아들이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종민이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 싶어서 배 씨가 아들을 부르자 아들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용건은 배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일 축하 같은 것이 아니었죠. 실은 상견례에 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해요. 아들의 말에 배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고장난 기계처럼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뭐라고? 배 씨가 되묻자 아들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상견례 안 오셨으면 한다고요. 아니, 왜? 배 씨는 당황스러운 심정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유는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꾸를 했습니다. 제가 잘 둘러댈게요. 오시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안이 소위 말하는 상류층이에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제 밑바닥까지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밑바닥. 내가 아들의 밑바닥. 배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끝나면 서로 볼 일 없는 사이잖아요. 상견례 때 한 번 더 본다고 달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미 집이나 결혼 문제는 상의가 다 끝나서 아버지가 하실 일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시켜?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혼식 끝나고 해외에 나간다고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명절마다 며느리 데리고 내려가는 거는 앞으로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움에 차마 견디기 힘든 기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인 아버지를 결혼할 집안에게는 영원히 숨기고 싶다는 아들. 그것이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라는 배 씨의 아들. 배 씨는 무어라 대답한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배 씨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배 씨는 장롱 손잡이에 걸려있는 새 양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비싸디 비싼 옷을 사보았다고 설렜지만 지금 보니 지나치게 초라한 천조갈이었습니다. 아마 저 정도 옷은 고급스럽다고 생각도 안 할 집안일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말이죠. 배 씨가 급히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벌개진 눈이 금세 습기를 머금었습니다. 어느새 자리에 앉은 그대로 바깥은 어둑해져 버렸습니다.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렇게 배 씨의 70세 성탄절, 그리고 생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배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근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랜만에 나간 시장에서 사람들이 배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가 온 거야? 아, 칠순의 아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왔나 보지. 그래? 어디 좋은데 갔길래? 생전일을 쉬지도 않더니. 아이고, 의사 아들내미가 어련히 좋은데 데려갔겠어. 부러워 죽겠다. 아들도 의사 만들고, 의사 아들은 또 의사랑 결혼하고, 배씨의 인생이 아주 부러운 인생이지.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배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은 이것 봐. 연말이라고 내려와서 밥만 축내고. 국밥집을 하는 가게 사장은 옆에 딱 붙어 국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짝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프다며 펄쩍 뛰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핀잔하면서도 밥을 한 그릇 더 퍼주는 아버지. 그런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배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러운 인생인가? 예전엔 아들이 의사가 되어 돈 걱정 없이 살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배 씨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옳았나 고민해 보자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씨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배 씨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배 씨는 다시 한번 걸려있는 양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몸에 걸쳐보았죠. 맬 줄 모르는 넥타이는 이리저리 꼬아보다가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삐죽 주머니 사이로 튀어나온 푸른 넥타이가 괜스레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안 가는 게 맞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배 씨이니 이번 부탁도 들어주는 게 맞겠지. 그렇다면 가지 않아야겠지. 그렇지만 아들이 전화를 끊을 때 했던 말처럼 자신을 외국에 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제 다시는 아들을 만날 일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자지간의 연이 끝나는 것인가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잊혀진 사람이 된다면 과연 아들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맙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럼 배 씨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배 씨는 지난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기 위해 여태 일만 하며 살아왔나 생각하자니 지나간 삶이 원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칠순이 지나 앞으로 살 날이 10년이나 20년이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 씨는 양복을 입은 그대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보내줬던 메시지를 보고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작정 찾아간 것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려 식당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쌍의 남녀를 보고는 배 씨는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못 오신다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정말 그렇게 했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잘 말씀드려줘. 급한 일 생겼다고. 알았어. 그래도 마음에 좀 걸린다. 서운하실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됐어. 때로는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는 법이야. 자기는 그런 기분 모르겠지만 어쩜 딱 이런 때에 도착한 것인지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그렇게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한참 서 있던 배 씨도 식당 안으로 발을 뗐습니다. 여기 배종민이라고 예약이 돼 있는데요. 식당 직원이 안내하는 방 앞에 서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놀란 표정의 아들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나, 바깥에서 슬쩍 보았던 예비 며느리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죠. 어머, 못 오신다더니? 그러게. 배서방.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 아, 그게. 방 안은 배 씨의 등장으로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배 씨가 아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종민이 애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멀쩡합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쨌거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번 뵙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인상을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드님 참 잘 키우셨어요. 혼자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사업이요? 네. 배서방이 혼자 사업 꾸려가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근데 사업 운영이 힘들어서 결혼식 끝나고 동남아로 간다고 하시던데. 아들이 없는 말로 아버지란 존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돈이 없는 걸 있는 척 하기는 힘드니 사업은 하지만 사업 운영이 힘들다고 둘러댄 듯 했죠.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시장에서 통닭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시장에서 조그만 통닭집 하고 있고요.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아, 통달기요? 네. 그거로도 부족하면 밤에는 대리운전도 다녔고요. 그렇게 학비 되면서 종민이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의 얼굴 빛이 거무죽죽해졌고 사돈네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갈 계획은 없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아버지, 왜 그러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린 거야. 잠시 얘기 좀 해요. 아들이 급히 배 씨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식당 뒤편으로 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들 망신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무척 흥분한 듯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이 아버지가 망신스럽냐? 내가 한 말 중에서 한치라도 거짓이 있었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뭐가 망신스럽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시켜서 네가 의사 된 거 아니었냐? 공부를 시켜요. 아버지가 저 의사 만드신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의사는 제가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된 거예요. 거지 같은 동네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루에 통닭을 몇 마리를 튀겨야 너 한 달 과외비가 나왔는지는 알고나 있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일해가면서 너 공부시켰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정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통닭이요. 그놈의 통닭 떠올리면 토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통닭이에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질구질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회방 놓지 마시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죽게 공부해서 겨우 신분 상승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망치게 하지 마세요. 자식 인생에 이렇게 걸림돌 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부탁이에요. 씩씩거리는 아들 앞에서 배 씨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흐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배 씨를 두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떼는데 배 씨가 아들의 등 뒤에다가 조용히 말했시옵뿐이다. 그래? 네 인생에서 사라져 주마. 제발요. 전에 줬던 결혼 자금, 그거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천 얼마 주신 거요? 그러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금할게요. 그래?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성공만 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 저버리고 잘 사는 사람 없다. 내가 너 의사 됐다고 부양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너 하나 잘 살길 바랬어. 정말 그걸 바랬다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됐죠. 아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배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상견례 자리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났을 테니 말이죠. 돌아온 날 아들에게서 바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가 어떻게 상견례를 망쳤는지 읊으며 비난했죠. 하지만 어찌저찌 결혼은 계속 진행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아들의 결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아들 대신 5천만 원만 손에 쥐게 되었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아들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뒤 배 씨는 두문불출하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사라는 가야 했죠. 시간이 흐르자 그런 아픔도 희미해졌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말 정도도 되었습니다. 아내 일은 슬픔을 딛고도 살았는데 아들은 살아있으니 그리 슬프게 생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 씨는 생각보다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 돈은 모였고 돈이 셀 자식이 없으니 배 씨의 삶은 늙음하게 좀 더 윤택해졌죠.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진작에 이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백숙에 한잔 하자는데 올 거야? 또 닭이야? 그 닭이랑 같나? 알았어. 가게 정리하고 김씨네 집으로 갈게. 5년 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우뚝 섰습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아버지, 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배 씨는 아들을 못 본 채 하고 계속해서 행주로 싱크대를 훔쳤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그러자 행주질하던 배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속죄하면서 살게요. 그제서야 배 씨가 아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녹록지는 않았는지 얼굴이 오래 고생한 듯 까칠해 보였죠. 배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들어오라며 자리를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뒷정리를 마친 배 씨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때로는 없는 게 나은 자식도 있는 법이니까.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언젠가 아들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준 배 씨.
그 말이 배 씨 스스로도 핥히는 듯했지만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가 절 위해 하신 희생을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배 씨는 아들의 흐느낌을 잠시 듣고는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미 다시 이어붙이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부자지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생사를 확인했으니 배 씨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생은 자식 없이 이대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에 느꼈던 그 절망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죠. 그로 인해 아들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도 아들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책임은 의절함으로써 배 씨가 졌으니 부모를 저버린 책임도 아들에게 있었죠. 배 씨는 김 씨의 집에 들어가 닭다리를 뜯으며 술도 한 잔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됐습니다. 자식이 주는 커다란 기쁨은 없을지언정 지옥같이 깊고 어두운 불행도 없을 테니 말이죠. 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최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한 자식집은 나라님 집보다 들어가기가 힘들고 조심스러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 반대는 그렇게나 쉬운지 몰랐습니다. 부모 집도 자식집, 자식집도 자식집. 그렇게 사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식들은 부모의 사생활은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서 당연한 듯 머물렀다 가는 건 예사였습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마음대로였죠. 만약 부모가 자식 집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다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최 씨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 부부는 그런 자식들에게 넌더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자식들 때문에 최 씨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버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식들도 전처럼 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강주석이고 딸 이름은 강여울이죠. 자식 둘을 키우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야 당연히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범생으로 컸어도 고충은 있기 마련이었죠.
그래도 최 씨의 자식들 정도면 큰일 없이 잘 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대학 진학을 하면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왕래는 하며 살았죠. 독립해서도 아들과 딸의 집 비밀번호는 최 씨와 똑같은 4자리 숫자였습니다. 자주 갈 일은 없었지만 잘 사는지 한 번씩 들여다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결혼 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금방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 그 집에 보면은 토스터 있지 않아요? 토스터? 네. 그 식빵 굽는 기계 있잖아요. 작은 방에 제가 넣어놨었는데. 아들의 결혼식 전 신혼집 계약 문제로 인해서 한 달가량 최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문해서 깜빡하고 안 챙겨갔다는 아들. 쓸 일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가지고 가게? 이따 저녁 때쯤 들릴게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갈 건데 가는 길에 잠깐 주고 가면 되지. 최 씨는 2시간 뒤쯤 남편과 함께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아파트는 최 씨와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바로 옆 건물이었죠. 주서가 아버지가 가는 길에 전해주자는데 집에 있어? 아, 지금 바뀌긴 한데요. 1시간 정도 뒤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때쯤 들려서 주고 갈게. 그런데 막상 아들네 집 앞에 도착을 하니 아직 아들은 들어오질 않았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왔는가 본데. 그런가 보네.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난감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좀 늦을 것 같은데. 30분쯤 있다가 도착해요. 그래? 그럼 안에다 두고 갈게. 네, 안 해요? 그냥 집 앞에 두세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긴 좀 그래서. 아, 그래? 결혼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비밀번호는 못 알려주겠대. 그렇다네. 놓고 가래. 허참. 그거 좀 다시 바꾸면 되지. 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허락 없이 찾아와서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딱 선을 긋는 모습에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내 아들 집만이 아니라 며느리 집도 되는 것이기에 당연한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아들네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위 쪽보다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위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울이랑 같이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놀러 오세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사위의 초대로 최 씨 부부가 딸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좋네. 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최 씨네 집과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아들네 집보다 작지만 훨씬 깔끔하긴 했죠. 우린 어차피 애 안 낳을 거니까. 딩크족인지 무엇인지. 자신들은 이세는 필요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딸 부부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컸었지만 하도 단호한 탓에 반대고 뭐고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돈네도 별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도 만약 아들에게서 본 손주가 없었다면 딸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식사 후에 함께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오나 싶어서 최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올라오고 전화를 했어?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 남편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1층에서 문이 안 열리는데 1104호 호출 누르면 돼. 자꾸 비밀번호를 누르라는데. 아, 비밀번호? 잠깐만. 최 씨는 휴대폰에서 잠시 귀를 떼고 딸을 불렀습니다. 여울아, 아빠가 밑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비밀번호 뭐야? 호출 누르시라 그래. 잘 못하시겠대. 왜 못해? 그냥 1104호 누르고 종 누르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랑 다른 거라 아빠는 잘 못하지. 남편이 전화를 끊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위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모시고 올게요. 그래. 그럼. 여보, 박서방이 내려간대.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사위가 데리러 내려간다지만 최 씨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아니고 1층 공동연관 비밀번호조차 알려주는 걸 꺼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위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려가서 모시고 올 정도라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이러나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말이죠. 남편이 사위와 함께 들어와서 잠시 앉아 있는데 딸이 이만 일어나자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슬슬 일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최 씨도 남편도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쩐지 쫓아내는 듯한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 가려고 일어나잖아. 우리 집도 그렇지만 특히나 오빠네 집에 가면 아니다. 그냥 웬만하면 가지 말어. 며느리 힘드니까. 참나. 우리가 뭘 힘들게 해? 그리고 너희 오빠네 집도 가본 적도 별로 없다. 힘들게 안 해도 힘든 게 며느리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오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가지 말란 소리지. 농담처럼 하는 딸의 말을 최 씨도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그런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자식들 집에 직접 방문한 적이 아들, 딸 둘을 합쳐도 한 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기가 찼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존재만으로도 힘들다는 말이 참 상처가 되었죠. 최 씨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문틈이 보였습니다.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서 꼭 나올 때 힘을 줘서 닫아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겼는지 늘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 이렇게 열려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최 씨도 남편도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이는 광경에 또 경악했죠. 집이 왜 이래? 왜 그래? 뒤이어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도 최 씨만큼 놀랐습니다. 아니, 도둑이 들었나? 분명히 나올 때는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어수선했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려 있었죠. 아니, 도둑이 우리 집에서 목욕이라도 하고 갔나?
최 씨가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는데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왔다 간 듯 했습니다. 딸내에 있다가 왔으니 딸은 아닐 테니 말이죠. 최 씨가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석아, 너 혹시 집에 왔다 갔어? 아, 저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들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며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까 태윤이랑 주석 씨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왔다 갔어? 네. 너무 급하다고 당장 바지에 실수할 것 같다는데 급한 마음에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저희 집까지 돌아가려면 10분은 걸어야 되니까. 아들네 아파트는 최신의 아파트 바로 붙어 있었지만 최신애가 대로변 바로 앞이었고 아들네는 한참 안으로 들어간 뒷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가까운 최 씨의 집으로 들어왔다가 간 것 같았죠. 근데 무슨 물이 이렇게 흥건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물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태윤이가 쉬하다가 욕실 바닥에 좀 흘려서요. 그래서 물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길래 거실까지 물이 흥건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고 그대로 던져둔 모양이었죠. 최 씨는 별말 하지 않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태윤이가 냉장고 열어보더니 사과가 있다고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몇 개 가져왔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이유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문이 다 열려 있길래? 아, 정말요? 닫는다고 닫았는데 다음부터 잘 확인할게요. 그 잠깐 사이에 집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손자가 그랬다니 천만다행이었죠. 또 시집에 얼씬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그저 해프닝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 오는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일찍 잠에 든 최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창을 때리는 빗소리에 깼나 싶었지만 다시 눈을 감은 최 씨의 귓가에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었죠. 무겁던 눈꺼풀이 번쩍 뜨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시 들어보자 다시 한번 기계음이 들리더니 이번에는 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최 씨는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자는데 왜 그래?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찰컥찰컥 문고리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놀라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소리인 줄 알았는데 누가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물어도 밖에선 대답도 없고 문고리만 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무기가 될 만한 걸 찾고 있는데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요.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의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너 뭐야? 남편이 문을 벌컥 열며 말하는데 아들의 흐느적거리는 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취한 듯한 모습에 최 씨가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 친구들 좀 만나고 왔는데 밥 좀 주세요. 생뚱맞은 소리에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해장국 없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가 해장국 집이야? 밥을 먹으려거든 집에 가지 왜 이리로 왔어? 아, 이러고 집에 가서 밥 달라 그러면 태은이 엄마한테 욕먹어요. 그러면서 해장국 좀 내놓으라며 성화였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더 욕먹어. 얼른 집에 들어가. 아니, 해장국 없으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속 좀 풀고 가게. 어서 못 가? 그러자 라면 타령을 하며 일어나지 않는 아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얼른 라면을 끓여주고는 보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집 밖을 나서면서도 차라리 자고 가겠다며 꼬장을 부렸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니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피곤해서 오히려 잠도 제대로 못 들고 자다 깨달을 반복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땐 꼭 밤을 새운 기분이 들었죠. 그날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도 종종 아들은 술을 먹고 찾아와 밥을 달라고 주정을 부렸습니다. 처음엔 라면이라도 끓여주다가 나중엔 그대로 다시 쫓아내거나 며느리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함께 아침에 외출했다가 오후 5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여울, 네가 왜 여기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웬 여자가 드러누워 있어 화들짝 놀랐는데 딸이었습니다.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딸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왔어.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박서방은? 박서방? 몰라, 혼자 알아서 있겠지. 사위랑 싸운 모양인지 시큰둥하게 대꾸하는 딸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싸웠어?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뭘 어떡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자긴 뭘 자고 가. 얼른 집에 가봐. 가서 둘이 알아서 풀어야지. 싸웠다고 친정에 쪼르르 달려오면 돼. 아,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녁밥 먹자. 출출해. 최 씨가 안방에 들어가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둘이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야지. 왜 부모 집에 무작정 와서 부모 속까지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밤 10시가 다 돼서 와서는 딸과는 집으로 돌아가네 마네하며 실랑이를 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끼어들지 않고 있다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자 한마디 했습니다. 둘이 싸우든 말든 집에 가서 해, 좀. 10시 넘은 시간까지 자식의 부부싸움을 관람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괴로웠습니다. 어쩜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사위도 시부모나 처부모 불편한 줄 모르고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격 없는 사이였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그게 일방통행이라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딸도 어느 때고 이렇게 제 집처럼 최 씨의 집에 쳐들어왔지만 막상 최 씨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땐 자신들의 집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뭐가 이상한데? 바닥이 왜 이렇게 차? 오전에 외출 눌러놔서 그럴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얼음장 같아.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실내가 바깥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물도 찬물 나오는데. 한겨울에 찬물을 트니 얼음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이구, 이거 동파된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최 씨의 안색도 삽시간에 헬쑥해졌죠. 이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잘 수도 없었고 당장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요즘 기온이 내려가 이런 접수가 많아서 수리를 하려면 며칠 걸린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어째?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자 아들도 놀라 물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지. 아예 작동을 안 해. 그런 거 금방 고치지 않아요? 며칠 걸린다네. 어떡하지? 그러게요. 지금 날이 엄청 추운데. 아마 내일이 되면 실내 온도는 더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침까지 보일러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있을 만한 수준이었죠. 최 씨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고칠 때까지 호텔에서라도 묵고 계셔야지. 그래야 하나? 그렇죠. 뭐, 저희 집은 서로 불편하니까. 좀 그렇죠. 아들네 집으로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애엄마도 있고, 태윤이도 있고요. 엄마 아빠도 편하게 호텔에서 묵으세요. 그러면서 호텔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설명을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누가 호텔 좋은 거 몰라서 그럴까봐 걱정인지. 그래서 최 씨는 아들의 말을 끊고는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이불 덮고 대충 자고. 고칠 때까지는 근처에 숙소라도 얻어야 할까봐. 남편도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아들네 집으로 가자 소리는 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일이 번거롭게 됐다 싶었습니다. 장롱에서 이불이라도 더 꺼내보려는데 이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들이 왜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지? 최 씨가 중얼거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보일러 고장 났어? 주석이가 그러든. 방금 전화 왔지. 그래. 동파된 거 같은데 수리하려면 며칠 걸린대. 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자 딸이 또 난감한 투로 대꾸했습니다. 어쩌지? 우리 집도 주말에 시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어서 엄마도 사위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최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눈치 없이 자식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니 말이죠. 요즘 호텔 별로 안 비싸. 한 2, 3일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너희 집에 간대? 왜 자꾸 그래? 아, 원래 호텔로 가려고 했어? 어디서 자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어. 최 씨는 빈정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말로라도 저희들 집으로 오라고 했어도 안 갔을 최 씨 부부였습니다. 아들네 집이든 딸네 집이든 이틀 이상 묵어야 하는데 최 씨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 집으로 온다고 할까봐 벌벌 떠는 꼴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찌저찌 잠을 잤고 다음날 낮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모텔에서 이틀 밤을 자게 되었죠. 4, 5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빨리 고쳐져서 이틀 뒤에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 집에는 절대 가지 말자 다짐을 했는데 지들이 찾아오는 건 여전했습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예고도 없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이 하도 그래서 최 씨는 어느 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딸이 들어와 있었죠.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아, 엄마가 바꿨구나. 엄마가 바꿔봤자 후보가 몇 개 안 되지. 근데 번호를 바꿨으면 말을 해줘야지.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서 10분 동안 문 밖에서 고생 좀 했어. 그러면서 시간 낭비했다며 짜증을 내는 딸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여울, 엄마 아빠는 너희 집에 안 가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어? 마음대로 드나들긴? 여기도 우리 집이잖아. 여기가 왜 너희 집이야? 여긴 엄마 아빠 집이고 너희 집은 따로 있잖아. 엄마 아빠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오래 있는 것도 싫어하면서 넌 왜 그러는 거야? 뭐야, 내가 오는 게 불편하다는 소리야? 너라면 편하겠어? 나랑 경우가 다르지. 뭐가 달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생활 엄마 아빠랑도 좀 지키며 살자. 그래서 일부러 비밀번호 바꿔놨더니 최 씨의 말에 딸이 기가 찬 듯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외투를 챙겨 입고는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집에 오래 있으며 안 된다며 면전에서 민망하게 하더니 자신은 한 소리 좀 들었다고 저렇게 토라져 버리는 게 어이없었죠. 자식은 부모에게 무슨 말이든 해도 되고 부모는 한마디 하는데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니 참 부모 노릇도 힘들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불편하면 이제는 안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들네나 딸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일이 있어도 밖에서 만나고 말았더니 세상 편했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만 지켜졌을 뿐이었고 자식들은 또다시 최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유도 무척 다양했고 대부분 하잘것없었습니다. 너 정말 자꾸 이럴 거야? 또다시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을 보며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만취하진 않았는지 얼굴만 벌겠는데 또 밥 타령하는 건 여전했죠. 제발 좀 술 먹고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도 한 소리 하자 오히려 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던데 밥도 해주고 자고 가라 그러고.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못 쫓아내서 안달이세요? 자식이 찾아와서 기쁜 것도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날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최 씨도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곳이 공공장소인 것 마냥 와서 최 씨 부부의 생활을 헤집어 놓고 가버리니 그것이 문제였죠. 남편의 성화의 아들이 쫓겨나고 최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열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붙어 있던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 버렸죠. 이게 뭐야? 멀쩡한 걸 왜 뜯어내? 남편이 묻자 최 씨가 기세등등하게 대꾸했습니다. 기계만 멀쩡하면 뭐해? 아무나 들어오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니까 와도 열 수 없게 하면 되지.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현관문이 달칵달칵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최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어리둥절해 보이는 아들에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것 때문에 복수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까지는 없고 너희들도 찾아오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와. 우리들처럼. 정식 절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케줄 물어보고 허락받고 와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너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딸과도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도 그럼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싫다? 나도 불편해서 가기 싫어. 각자 집에서 알아서 잘 살자. 그러자 딸은 매정하다며 비난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자식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언제든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 누굴 들인다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기분이 괜찮을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공평하게만 한다면 말이죠.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으니 찾아오려면 최 씨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청객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니 참 편안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깰 일도 없었고 귀가 후에 보이는 인형에 깜짝깜짝 놀랄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다고 아들, 딸과 등지고 산 것도 아니었고 다만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라는 게, 선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최 씨는 새로 바뀐 도어락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덜컹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하고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의준이 엄마도 그냥 엄마 혼자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한테 돈을 받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세가 넘어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될 거라는 건 예견했지만 이렇게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한때는 김 씨도 우아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김 씨도 그런 노년의 삶을 꿈꿨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하게 취미생활하면서 말이죠.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현되기가 힘든 꿈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들네와 합가하면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한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게 되니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살이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이 떠난 뒤 2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는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할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으니 김 씨는 이제 자신의 노후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전날 저녁에 와서 밥 한 끼만 먹고 가. 저희 안 자고 가도 되겠어요? 뭘 자고 가? 서로 불편하게.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쉬던지 아니면 처가에 좀 일찍 가던지 해. 알겠어요. 그럼. 그래. 밥도 밥에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전하고. 네. 이번에도 어디 가시게요? 아, 다음 날에 친구랑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오기로 했어. 김 씨는 아들네 부부와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하루씩 보거나 어버이날쯤 돼야 보게 되었습니다. 10분,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이긴 했어도 서로 바쁘니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볼 일이 없었죠. 김 씨는 시간 날 때 결혼한 아들 부부를 만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거나 김 씨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하고 싶었던 것들이지만 남편이 없으니 혼자라도 보람차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한 뒤로는 돌이 가까워질 때까지 쭉 며느리 혼자 집에서 육아를 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크자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엄마, 정이 곧 복직하려고 해요. 그래? 아, 의준이 어린이집 가니까? 아,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보내고 싶어서요. 그럼 직장에 어떻게 가? 그게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김 씨에게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가끔은 모르겠는데 너희 둘 다 회사 나가면 매일 의준이를 봐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1년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낼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간이라도 살림을 합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았고 손주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보기 위해 합가를 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보는 게 어때?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잘 모르는 남한테 아이를 맡길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너희 힘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는 봐줄 수 있겠는데 아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봐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김 씨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용돈벌이 목적으로 소일거리도 하고 있었고 집 놔두고 아들네로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1년간 김 씨의 삶이 사라질 테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김 씨는 합가해서 애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도와줄 의향은 있었습니다. 급할 때 우리 집에다 맡기던지 아니면 가끔 너희 집에 가서 봐줄게. 그러자 아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잘 적응한다니 김 씨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희 오늘 일 늦게 끝나는데 의준이 하원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시간 맞춰서 나갈게. 가끔 아들네 퇴근이 늦어질 때는 김 씨가 대신 손자를 데리고 아들 집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합가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들 며느리도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불안해하지 않았고 김 씨도 김 씨의 생활을 지킬 수 있었으니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는 아들 며느리를 볼 일이 많긴 했지만 아이를 넘겨주는 잠깐만 만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둘째가 태어나면서 달라지게 되었죠.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땐 며느리가 또 일을 쉬게 되니 김 씨가 방문할 일은 무척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5천이나 올려달라 그러네요. 뭐? 그렇게나 많이? 그래서 저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저희 전셋집 빼버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요. 따로 사는 것도 어쩌면 낭비라면서 아들은 또다시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의준이 엄마도 또 복직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합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같이 사는 게 생각처럼 쉽니? 김 씨가 또다시 당황스러워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편함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마도 이번엔 거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맞벌이를 해야 살잖아요. 그 뒤로도 아들은 김 씨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하기에 김 씨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준이 엄마가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그게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전성시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산다고 하면 모두들 며느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의준아, 너는 걸어서 갈 수 있잖아. 할머니 팔 아파. 김 씨는 손녀딸을 안고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선 첫째 손자 의준이 자신도 안아달라며 떼를 썼죠. 아이고, 안 된다니까 그러네. 동생은 어떻게? 의준이는 이따가 집에서 안아줄게. 그리고 어린이집 차가 도착했는데도 타지 않겠다며 칭얼거리는 손자를 겨우 달래서 뒤를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어수선한 실내가 김 씨를 맞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작에 출근한 뒤였습니다. 7시 50분이면 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손주들 등원은 김 씨의 몫이었고 그 뒤로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어지르는지?
하루에도 청소를 2번은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모두들 떠난 후 1번,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또 1번.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김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집에 있는 게 죄였죠. 어머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니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일부턴 밥 한술 뜨고 가. 밥은 잘 안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샌드위치? 네. 간단하게요. 의준이 아빠도 아침에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간단하게를 강조했지만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양상추와 베이컨 같은 재료를 사다가 만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으면 국만 데우고 먹던 반찬만 꺼내면 되지만 바쁜 아침에 새로 샌드위치까지 만들어야 되니 여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엔 어차피 혼자 있게 되니 그리 힘들까 생각하겠지만 혼자 살다가 나 외에 가족 4명을 건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안방을 저희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쭉 김 씨가 안방을 써왔기 때문에 합가한 후로도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 전부터 쓰던 방이라 바꿀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요? 경제적 가장이 안방을 쓰는 게 좋대요. 뭐가 좋대? 글쎄요. 풍수? 하지만 내 집에서 내가 쓰던 방을 내주자니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집이 김 씨의 것이고 아들 내외가 공짜로 들어와 살고 있으니 경제적 가장은 김 씨가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둘을 김 씨가 데리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방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의준이랑 우희를 너희가 데리고 잘래? 아, 저희가요? 그래야지. 작은 방에서 셋이 어떻게 자? 좁은데. 애들도 어린데요, 뭘. 그래도 애들도 불편하지. 너희가 데리고 자. 그럼 내가 작은 방으로 갈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주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새벽에 종종 깰 때가 있어서 피곤하다며 아이는 데리고 잘 수 없다는 아들 며느리. 그래놓고 편한 큰 방에서 지내겠다는 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둘이 잘 거면서 왜 안방 타령을 해? 원래 안방이 부부방이잖아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다 보니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모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식모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서로 도움 주며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내하려고 해도 견디기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로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청소만 대충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벌써 애들 올 때 됐네.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이니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밥부터 먹고 씻을게요. 아, 아직 애들도 안 씻겼어. 애들 좀 네가 씻겨라. 아, 그래요? 일단 밥부터 먹죠. 알았어. 김 씨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새로 반찬을 못했네. 어제 저녁 메뉴가 불고기였는데 한 사람 먹을 만큼이 남아서 데웠고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햄과 계란 후라이도 했습니다. 아들은 햄을 좋아하기도 했고 워낙 먹는 걸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저녁 안 먹을게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러 식탁까지 왔다가 메뉴를 보더니 뒤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니에요. 며느리가 들어가자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의준이 엄마 원래 전날에 먹었던 거 안 먹잖아요. 김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차려준 성의가 있는데 한술 뜨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서운해하면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이 부실하면 반대로 김 씨에게 서운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아들이 밥을 다 먹은 뒤에 씻으러 들어갔고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손에는 어제 낮에 며느리 옷장에 넣어놓은 티셔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이거 혹시 건조기 돌리셨어요? 글쎄다.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건조기 돌리면 줄어들어요. 그래? 근데 빨간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빨간 바구니는 건조기를 돌려도 되는 빨래, 검은 바구니는 손으로 널어야 하는 빨래만 넣는 바구니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넣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넣으셨어야죠.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으면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휙휙 빨래통에 대충 던져놓은 사람의 잘못이지 김 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그냥 돌렸는데 어떡하니? 아깝다. 아, 이게 얼마짜린데요?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몇 마디 잔소리를 더하더니 인상을 팍 쓰며 돌아섰습니다. 대놓고 눈치를 주는 모습에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든 아들 부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대신 도맡아 하다 보니 며느리는 김 씨가 시어머니로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는 스스로 식모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주말 아침 부엌에 앉아있는 김 씨 앞을 지나치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꼈죠. 무슨 일 있느냐 묻지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불편한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아들이랑 부부싸움이라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같이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니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이 바뀐 듯도 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에 며느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렇지. 지난달보다 10만 원은 더 나온 관리비를 보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낮에 에어컨을 얼마나 트셨길래.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김 씨의 탓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에어컨을 얼마 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 더울 때 1시간 정도만 틀고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안 틀어. 문 열고 선풍기 켜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당연했습니다.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안방은 에어컨 그렇게 많이 안 틀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애들은 밤새 땀 흘리며 자게요?
아직 그 정도 날씨도 아니야. 한창 더울 때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에어컨은 내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낮에 혼자 집에 있는 김 씨의 탓을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운 건 못 참는 며느리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줄여야지. 이거 월급 받아서 관리비로 다 나가겠어요. 그럼 이제 밤에 에어컨 좀 덜 켜고 살자. 합가할 때 관리비는 아들네가 전부 낸다고 했고 생활비도 다달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생활비나 관리비로 눈치를 줄 때면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 방금 입금했어요. 그래. 김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아들 며느리인데 꼭 김 씨가 얹혀 살며 용돈을 타서 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라고 150만 원씩 받긴 하지만 그걸로는 정말 딱 생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 씨가 요리를 하니까 식재료를 썩히지 않고 배달 음식도 안 시키고 해서 식비가 덜 들었습니다. 그걸 전혀 고마워하지는 않고 김 씨가 허튼 곳에 돈을 쓰나 안 쓰나 감시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그랬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그런 기분이 든 것도 며느리 탓도 있었죠. 원래 김 씨 혼자 살 때는 생활비도 별로 들지 않았고 관리비는 지금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든 은근히 김 씨 탓을 하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섭섭한 것은 아들도 며느리도 김 씨가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옛날 남편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를 무시하듯이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냥 눈치만 주고 말았다면 김 씨도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며느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김 씨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며느리가 또 생활비를 입금했다고 말하며 김 씨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꺼내는 말이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직 젊으신데 경제활동을 좀 하셔야 하지 않아요?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요. 나가서 일도 하시면 좋죠. 일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애들 어린이집 가고 저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가면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밥벌이하고 살림에 보탤 정도는 충분히 버시죠. 그 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을 해서 용돈 정도는 벌었었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출근하면 내가 언제 놀아? 놀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럼 뭐 하시는데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 에이, 그건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양피식 웃기까지 하는 며느리 얼굴에 빨래를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정리하던 빨래를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너희도 퇴근하고 와서 좀 하던가. 아니, 쉬운 일이라는 게 아니라요. 회사 일보다는 수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네요. 조금 이상하게 들린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맞잖아.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따지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맞벌이해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애들은 커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좀 보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합가하기 전에 일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할 일 많이 없으니까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날 세우실 거 없잖아요. 다 저희 가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말은 번드르르 하게 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굳은 일 도맡아 하고 며느리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뒷바라지해도 참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자식이고 내 손주이기 때문에 힘들 때 도와주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결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지난 세월이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아파도 며느리 빨래 잘못 돌릴까봐 여러 번 확인하고 아침마다 샌드위치 도시락 싸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놓고 새벽에 깨는 아이들 데리고 자며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은 저절로 크고 집안일도 눈 깜빡하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요? 그럼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며. 근데 나가서 일할 것까지 뭐 있냐? 앞뒤가 안 맞는 김 씨의 말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은 지금도 하고 있고 월세도 받으면 되잖냐? 네, 월세요? 그래. 너희들 내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았잖아. 근데 어디다 세주면 이 집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잖냐? 그리고 너희들 집안일 해준 것도 시간으로 환산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는 나도 같이 사니까 매달 100만 원만 주고 애 보고 집안일 하는 비용은 150만 원만 줘라.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많이 받을 순 없지. 그럼 매달 250만 원이면 밥벌이는 하는 거 맞지? 아니, 어머니. 그러면 관리비도 같이 내야지. 너희는 4명이고 나는 1명이니까 5분의 1 내면 되지? 그럼 공평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월세요? 그리고 집안일 좀 해주신 걸로 돈을 받아요? 그게 싫으면 집안일은 알아서 해. 육아도 알아서 하고. 그러면 월세만 받으마. 며느리는 기막혀 했고 그런 며느리를 보는 김 씨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실 때도 다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나랑 같이 살기 전에 했던 일들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해. 결국 며느리는 부하가 치민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전도 못 건지고 돌아서야 하는 게 분했는지 방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도 저런 태도를 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의준이 엄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곳에 가서 일러 바쳤는지 이번엔 아들에게 잔소리를 들을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돈 달라고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앞뒤 내용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을 듯 했습니다.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의준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어와서 살림에라도 보태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냥 엄마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 봐. 역시나 아들도 김 씨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논다고 생각하는구나. 어제도 말했지만 한 달에 250만 원씩 입금해. 알겠어? 어제는 며느리에게 오기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아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진짜로 받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가 저한테 돈을 줘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시집살이, 눈치? 기가 막혔습니다.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김 씨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합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아프더라도 스스로 병원에 가고 간병인을 쓸 노후 자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힘들어서 합가하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던 시절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습니다. 꼭 김 씨가 나 좀 봉양해달라고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황당했죠. 아니, 나는 너희한테 나 돌봐달란 소리 한 적도 없어. 지금 누가 누굴 부양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얘기가 더 쉽겠다. 그냥 이참에 따로 살자. 뭐라고요? 따로 살자고요? 그래. 서로 자기가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왜 얘기가 갑자기 그렇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질 않나, 따로 살자고 그러질 않나. 뭐가 불만인데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세요? TV에서 고부 갈등 소재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이는 장면인 듯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주인공이 김 씨와 김 씨의 며느리인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입씨름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며느리도 시집살이 힘들다 그러니까 분가하면 되잖아. 당장 저희가 어디로 가요? 거봐라. 누가 누구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밥벌이 해라 마라 했으면 나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지간히 골치가 아픈 것 같은데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로 살 생각까진 안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게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화가 합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냈던 지난 날 중에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니 김 씨의 존재가 어느새 눈엣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말년에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아들네와 같이 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희생을 하면 했지 아들 내외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노년의 삶을 만끽했던 지난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김 씨의 건강 말고는 걱정할 거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질질 끌려다녔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의준이 엄마랑 화해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월세나 분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없던 일로 못하겠다.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얼른 집 구해서 나가줘라.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용돈 드리면 돼요? 그 돈으로 월세를 내든 전세금에 보태든 아니면 애 봐주는 사람을 쓰든 너희 살림에 보태. 그리고 짐은 한 달 안에는 빼줘라. 김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이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달래려고 했죠. 아니, 의준이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너희끼리 얘기하는 건 너희 자유고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지금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너희 전세금 뺀 거 있잖아. 그걸로 다른 집 구해서 가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왜 시집살이 한다고 눈물을 훔쳤는지 알겠다며 김 씨를 비난했죠. 안 되겠다. 너희 여태 이 집에서 살았던 월세 다 계산해서 줘. 그리고 그 전세금도 너 결혼한다고 내가 마련해 준 돈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발칵 뒤집혔죠. 며느리도 그럴 순 없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절대 마음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20년 이상 살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엔 아들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월세 얘긴 없던 걸로 하자며 말이죠. 하지만 김 씨도 억울해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여태 너희를 위해 노동했던 돈은 줘야겠다. 그게 얼만데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쓰는 비용으로 계산하자면 5천을 줘도 부족하겠지만 2천만 원만 받으마. 2천만 원이요? 그래. 아들도 며느리도 펄쩍 뛰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세도 계산하겠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는 더는 신랑이 하기도 싫어서 그 돈만 받고는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죠. 정든 손주들도 그렇게 내보내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아들 며느리와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집을 구해서 나갔고 더 이상 김 씨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해도 김 씨가 거절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김 씨가 해왔었는지 둘 다 좀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삶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아들은 반년 정도가 흐르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네 집 근처도 얼씬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만날 일이 있다면 밖에서 만날 것이고 아들네 식모를 자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꿈꿔왔던 노년의 생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는 상관없는 김 씨만의 삶을 말이죠.